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21대 국회 원구성이 극적으로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오래 끌 사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여소야대 전국의 참 딜레마인데요. 대통령은 바뀌었고 행정부도 바뀌었는데 입법부는 임기가 남아 있고 입법부는 특히 이제 야당이든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여소야대 전국의 이제 딜레마인데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좀 더 좀 대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걸 양보해서 원구성을 먼저 빨리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가지고 처음엔 티격태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하반기 때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 네. 야당이 되니까 또 다시 달라고 사실은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그러면 야당 가져가셔라. 좀 통 크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아 참 통 크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자리 잡고 있어서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집권 여당이 먼저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선두적인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약속대로 됐고 예. 나머지 또 이 과방위하고 행안위 갖고 그랬는데 과방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장악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가야겠다고 그러는데 방송장을 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방송장을 한다고 해서 그 과방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과방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또 국민들이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법안인데 과방위원장 자리를 갖고 막는다고 하면 그것도 발목 잡기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2년 뒤에 총선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리고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늦게라도 이렇게 다 타협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문제가 됐던 행안위 또 과방위 같은 경우는 1년씩 교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제안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타결된 내용을 보면 이거를 타결하려고 이렇게까지 60일 가까이 싸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이제 일찍 타결이 됐던 거예요. 예. 네. 합의를 지키는 것이건 뭐 양보를 한 것이건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고 사개특위 위원장과 이제 구성 가지고 또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보니까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맡고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대신 이제 합의 처리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아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행안위하고 지금 말씀처럼 과방위,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쪽은 이제 2년이 좀 서로 이제 차지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먼저 이제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고 1년씩 교대하기로. 예.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그 묘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들 서로 싸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어쨌든 이 원구성을 가지고 국회 열릴 때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자꾸 끄는 것 그리고 서로의 정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들 하는 네. 건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올 것도 없어요.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건 뭐 국민의힘이 한들 그 다 그러면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건데 제도화 좀 해서 원구성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정기국회도 9월 1일 날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왜 이것만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여야가 서로 조정할 부분이 있겠죠. 이제 의석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국회에서 국회 개혁 차원에서 말이죠. 이 원구성을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묘수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또 이럴 겁니까? 국회 바뀌면 또 이럴 거 공산이 커요. 예. 지금까지 경로 의존성으로 볼 때 이건 좀 어떻게든 좀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네. 있다 말씀해 주셨고 행안위 과방위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원구성의 이제 상임위원회를 배분에 합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각 당에서 그 맡기로 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선출을 해서 내정을 하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건데요. 아마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해서 김도부 의원이 예. 하기로 지금 정리가 네. 됐고요. 그럼 오늘 타결이 된 이제 과방위하고 행안위원장을 하나씩 나눠 갔는데 이제 민주당이 맡기로 한 이제 과방위원장을 누가 할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누가 할지는 당 내에서
아마도 이러저러한 전략적 계산도 하고 그다음에 정무적 고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도 봐야 됩니다. 대개 그렇죠. 삼선들 예. 선에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하고 이제 정무적 고려까지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각각 위원장을 맡을지에도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특별위원에 대한 그런 결의도 있었습니다.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꿨고 또 민주당이 위원장 맡고 민주당 6인 또 국민의힘 6인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사개특위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예. 형사사법 체계로 이제 체계를 바꾼다는 거니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개특위가 어쨌든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개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고 설령 이제 사안 자체는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꾼 건 잘한 것 같고 문제 이제 검수완박법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현재 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이 국민의힘은 이제 관여하지 않기로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예. 제소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이제 묘안을 짜낸 것 같아요. 문제는 검수완박에 관련된 것들을 여야가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법안 통과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정할 사안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 사개특위에서 이제 법안 뭐 이름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그 사법개혁 체계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잘 개혁해 낼 것인가 문제. 여야가 워낙 지금 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이것도 사개특위도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렇죠. 이제 구성은 돼서 위원장도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할 예. 것 같고요. 드디어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전국 대담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제 그 최저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목적이 있고 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좀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 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면 숙고하실 때는 그런 어떤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숙고하시는데 반영이 될까요?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세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감세를 통한 이제 투자 활성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이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증세, 네. 세금을 뭐 이제 종부세를 포함해서 모든 세금을 좀 많이 늘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곳간을 많이 채운 다음에 이것을 또 많이 풀어가지고 또 확장 재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돈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나라 국가를 다 거덜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확장 재정과 이 징세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윤석열 후보 당시부터 명백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것은 그 입장에 맞춰서 감세하고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의 어떤 선순환을 만들고 재정도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균형성, 건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세제 개편안이나 여러 가지 그 감세안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들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세금을 줄여서 긴축 재정으로 가면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은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대통령 후보 당시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또 국정 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병 월급 200만 원 채워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국정 과제들도 공약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증대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필요한 국정 과제의 재원들을 어떻게 그러면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건 아마 경제팀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나 기업 법인세 같은 걸 인하하면은 법인세를 깎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투자 의욕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선순환에 돌아가면 오히려 이 경제 규모 자체가 커져서 또 전체적으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경제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져보면 아마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좀 김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감세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209조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들이 209조를 마련하는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 긴축 구조 조정을 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서 이제 보완하겠다는 얘기인데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거거든요. 2027년도까지 13조 1천억 원의 이제 세수 완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른바 낙수 효과잖아요. 낙수 효과라는 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간 소비가 증가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게 낙수 효과란 예. 말이에요. 온돌방이 따뜻해지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까지 따뜻해지는 이게 낙수 효과인데 경제적으로 낙수 효과라는 게 뭐 입증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낙수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론도 많아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긴축 재정을 해서 지출 구조 조정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취약계층 지원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네. 뭐 코로나도 코로나입니다만 점점 늘어나고 복지 수요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점점 늘어난 추세에 있단 말이죠. 모든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OECD 평균 법인세가 21.2%예요. 우리나라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고 22%로 다시 이제 원상복구시킨다는 예.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논쟁적이었던 부분들이에요. 여야가 사실은 보수와 진보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감세냐 증세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서 뭐 또 그런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 문제예요. 어쨌든 예.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직무적 과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측면도 또 있어요. 양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쪽만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낙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이 부실해지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또 문제가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국회에서 타협해낼 것인지. 아까 우리 원구성 얘기했었습니다만 원구성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건 다 세제를 개편한다는 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전부. 세법. 관련법이 한 18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걸 과연 민주당은 얼마나 타협해낼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 정부가 바뀌어서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입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 이런 것들입니다. 법을 고쳐줘야 되는 건데 어제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 팀이 이런 아주 야심찬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색깔에 맞는 감세와 이 긴축 재정이라고 재정 건전성 강화라고 하는 이런 경제 방향을 발표를 한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게 공연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협치의 과정이고 또 필요한 내용이고 정치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중차대한 어떤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나서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정치 엄중함을 잘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잘 그걸 이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나토 정상회에 다녀왔으면 이런 기회에 야당 대표부 지도부를 다 불러서 국정에 도움도 요청을 하고 설명도 하고 예. 얼굴도 한번 보고 식사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내놓은 이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야당 협조를 구할 거면은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실은 야당 원내 대표부를 불러서 식사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음.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만나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그 사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광복절 사면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일반론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이른바 이제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저런 식의 원칙적 답변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꼬투리 잡힐 일이 없는 거죠.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된다.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게 논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의 그 흐름을 보면 오늘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국민 통합을 생각해서 MB 사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또 이재용 부회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긴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의 그 화법에 대한 행간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원칙적으로 일반론으로 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사면에서 MB라든지 또 김경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단언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저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론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럼 유독 더 그런 건 왜 그런 그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혐의가 제목이 뇌물 횡령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안이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여론이 안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 여론이 안 좋았다가 점점 이제 가면서 물론 이제 그 수감 기간도 길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 기간 꽤 됐어요 벌써. 근데 수감 기간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그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그 사안에 대해서 네. 아직 용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전히 그 사과나 반성 이런 메시지가 없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여전히 전 국민 여론은 안 좋다고 보고 네. 이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국민이 위임한 거거든요. 아까 윤 대통령이 뭐 아주 상당히 언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을 봐야 돼요. 이걸 무조건 통합 차원에서 일단 하고 보자.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일반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할 건 아닌 거거든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계속 수감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본다면 수감하는 게 맞죠 끝까지. 아니 그 감형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도 되는 것이 그렇죠. 사면 복권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사면되고 복권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 앞에 평등하게 그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수 진보 간에 워낙 대립이 심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일반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뇌물 횡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스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국민들이 흔쾌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정부는 당연히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경심 전 교수도 사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라디오에서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전직 국정원장을 그만둔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한 국가의 정보 수장을 했던 분이 매일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참 좀 기이한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다리를 다쳐서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해서 입원실에 누워가지고 전화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러한 너무 잦은 이 언론 노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금 뭐 검찰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해명이 아니라 시시콜콜 정치 평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국가의 정보 수장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저 개인적 의견은 정경심 교수는 정치인 사면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범이죠. 지금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 수장이고 그렇지만 그 국정농단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을 갔다 왔던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부정적 행위, 부패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거론이 됩니다만 찬반 여론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김경수 지사도 자범의 형식이긴 합니다만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부당한 불법 행위예요. 이게 다 정치범이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이 자범이잖아요. 강남에서 하시는
여자 교수께서 자기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서류를 유지해서 이 부정 입학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자범이지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저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무슨 마음의 빚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에 포함해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사면에 있어서 거론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경심 교수 이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뭐 이제 부회장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원래는 그분들도 사면하면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또 현실이고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과연 국민들이 사면한다고 할 때 이거를 글쎄 그런 어떤 여야의 뭐 어떤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공정과 상식의 문제잖아요. 예. 그 정경심 교수는 아무튼간에 이른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이제 그 취업 문제, 입학 문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갑자기 사면한다는 게 명분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민주당도 이 문제를 뭐 거론은 잘 안 하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사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명분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개인 의견이긴 한데 이게 쟁점화되거나 이슈화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럴 만한 그 정도의 그 레벨이 안 되는 이슈다라고 좀 봅니다. 아까 예. 말씀 나눈 그런 분들과는 좀 다른 레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논의의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네. 자, 두 분께서 비슷한 의견을 좀 밝혀주셨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32%,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고요. 또 부정평가를 좀 봐야겠습니다. 6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랑 비교해 보니까 7%포인트가 오른 수치인데요. 지금 거의 긍정, 부정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엄중한 지표죠. 예. 그리고 상당히 그 대통령 본인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 부분은 엄중하게 봐야 되는 저는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광우병 사태 이후로는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때도 사실은 거의 뭐 20%대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사실 대통령실을 완전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이하 모든 수석을 다 경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 동력 자체가 취임 초반부터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뒤에 다시 좀 반전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나름대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긍정 지지층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안도할 수 있으나 부정적 지지층이 훨씬 더 지금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네. 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표의 그 분석을 해보면 저 부정 지지층이 부정 응답층이 더 많아진 데 보면 우리 국민의힘 본래 지지층 그리고 사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 특히 TK 네. 이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예. 이분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을 하신 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저는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왜 저런 요인이 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모시는 참모들이 봤을 때는 일단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인 지지층들조차도 만족을 못 시키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의 긍정, 부정, 이 지지 응답률은 사실은 5년 내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도층의 향배거든요. 그렇죠. 중도층이 과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이 결국 긍정과 부정의 격차를 그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지금 생각을 해야 될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저기는 이게 30% 넘었잖아요. 근데 예. 이거 말고 어떤 거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도 30.2%도 있어요. 오. 아슬아슬한 거죠. 예. 만약 30%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심리적 마진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정 동력의 에너지가 어디서 받을 수가 없어요. 국정 에너지를. 지난번에 왜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 그게 뭐 크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인식이 저는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저는 그 이유가 된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를 보면은 뭐 인사 문제, 경제 문제,
국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메시지 부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총체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 도어스태핑 때 했던 그 대통령 발언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좀 무게가 좀 덜 실린 게 아니었는지 신중한 면에서 좀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근데 아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련돼서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뭔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건데.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왜냐 그런 여론이 당연히 지금 많고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들을 건의했을 것이고 좀 확연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며칠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잘 안 들어와요. 지금 감세는 이제 발표했어요. 이제 추경호 장관이 발표했는데 부총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 차원이에요. 적어도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보단 권력층 내에서 말이죠. 집권층 내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그 갈등 이런 게 더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정권 교체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모르겠다는 얘기. 예. 그게 바로 지지를 하라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명박 정부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기억하면 17%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광우병 때문에. 그때 그리고 117일 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17일 만에 그 완전히 대통령실 다 갈았다고요. 그 청와대를 이제 비서실장도 가고 다 갈았는데 거의 이제 그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0.2%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30.4%. 34%인가요? 예, 보니까 그 미디어 토마토가 네.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였고요.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여기서 전체 응답자의 30.4%가 긍정평가 내렸고 부정평가가 67.2%로 집계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수층, 중도층에서도 많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국정 운영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라서 좀 시간이 있는데 다행히 또 선거도 임박해 있지 않고 오히려 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오히려 이제 여권의 악재일 수 있는데 선거가 있으면 어쨌든 뭔가 바꾸고 개혁을 할 텐데 쇄신을 할 텐데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당장 무슨 뭐 의석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책임장관, 책임총리 얘기했는데 전 국무총리의 존재감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장관들이 더 스타가 돼야 된다는 말 나올 정도로 장관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존재감이 안 보이고 홍보수석이 최근에 무슨 그 탈북민 그 북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영범 홍보수석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과거 정부들에 비해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게 득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인사 문제도 그렇죠. 경제는 뭐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중도나 보수층에서 야, 윤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자꾸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라서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 운영 스타일 전반에 대한 변화가 네.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처럼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관리 차원인지도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요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조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일단 학력 경력 위조 의혹 때문에 이제 국민한테 사과를 했고 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롤 모델이 될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제 정작 드러난 것은 조용한 내조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배우자로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공적 영역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퍼스트레이디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 여론과 그렇지만 또 공적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해야 되는 또 퍼스트레이디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이제 취임한 지 이제 처음 있었던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것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롤 모델을 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대통령 배우자를 모시는 부속실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어떤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과 어떤 모델이 좋을까를 고민해서 심사숙고하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조용히 지금 안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저는 국민들한테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긍정적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또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여야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입니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 보고를 당일날 연기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다시 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아마추어구나. 대통령의 일정이 당일날 변경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부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대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정인데 어찌 일정이 이렇게 당일날 장관도 모르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가. 이 시스템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비공개로 밀실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단둘이 보고를 받기에 저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하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생각부터 여쭤볼게요. 저게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돼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좀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학생운동 출신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이게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해서 그걸 무슨 배지나 무슨 공로패처럼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제로 당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순수한 본심을 사실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기대하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치하에서 권위주의 독재 정부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훈장처럼 하나 달고 내 자식들에게 어떤 혜택을 받겠다,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좀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민주당의 저 운동권 셀프 특혜 입법이라는 것을 또 들고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물론 내용 중에 보면 뭐 과거에 무슨 독립운동한 분도 있고 뭐 상위 유공자도 있고 이런 분들도 다 자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일반론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거하고 민주화 운동은 제가 볼 때 좀 다른 차원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본인의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를 내던진 당시의 진심 어린 순수한 마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후에 그것도 자기 본대가 아니라 그 자기 자녀에까지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이 법을 들고 나온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게 논쟁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예. 항상 이게 말이 많았던 법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정의 좀 다시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한열 열사라든지 박정철 열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80년도에 돌아갔죠. 87년도. 근데 그때 그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희생을 많이 치른 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는 보상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단지 지금 정치권에서 586세대, 86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세대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개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세대 교체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뭐 취업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취업 가산점을 준다든지. 예. 예를 들어서 군복무 남자들에게 여성들은 군복무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산점 주는 거에 대한 논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자녀들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10점을 더 준다든지 뭐 대학 입학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더 준다.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건 말고 과도하게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 말고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당 희생도 하고 대가도 많이 지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 논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단지 그분들이 그 훈장으로 그걸 여전히 계속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려 한다면 그건 맞지 않죠. 이미 시대도 지나고 말이죠. 어쨌든 5.18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정신에 맞춰서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 논의가 대단히 긍정적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논의도 있는 터라면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 좀 필요하다. 이건 무조건 여당부터 무조건 이걸 민주화 운동권 이른바 셀프 특혜법 이 말 자체는 좀 셀프 특혜법안은 이건 뭐 정치적 수사긴 한데 이런 표현하지 말고 여당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예. 야당도 반대로 과도하게 이게 공정의 문제 해친다면 이건 생각해 보자. 그러나 분명한 민주화라는 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저희가 지금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셀프 이제 민주화 특혜법이라고 이제 그 규정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운동 했다는 그 경력 하나로 그걸 이용해서 뭐 서울대 교수도 되고 뭐 민정수석도 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되고 사실 셀럽 중에 셀럽이 됐던 분으로 이제 조국이라는 아마 상징적인 인물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는 것이 결국 셀프 특혜를 통해 가지고 조국처럼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 경력 하나만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아마 상징 언어로서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민들로서는 뭐 그 이야기가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단어여서 저 단어를 왜 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양당의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날선 말들을 계속해서 좀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녹취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우상호 위원장이 그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당일날 연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요. 여가부 업무보고도 아마 좀 그렇죠. 연기가 됐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저도 이 부분은 그 뭐 비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지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시스템을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로운 정부가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리 다 예고된 일정이 다 기자들에게 공지가 된 거거든요. 미리 다 일정이 공지된 장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가 그날 당일날 연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걸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조치하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장관의 대면 보고 날짜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불가피한 일 때문에 이것들이 당일날 연기 공지를 한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가부 보고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 장관들에게 스타 장관을 주문하고 대통령이 책임 장관 하라고 주문했으면서 그러면서 각 정부 업무 부처를 받으면서 지금 사실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압박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섭게 매섭게 좀 꾸짖고 또 따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데 그 당일날 일정이 공지가 되면서 이게 변경됐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비서실이 과연 어떤 허점이 있길래 이런 식의 이 빈틈이 생기는지 돌이켜보는 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 하면은 아까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밀주의 밀실에서 둘이만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보고를 굉장히 압박 보고 비슷하게 해서 서로 간에 긴밀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대통령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장관은 브리핑을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대통령께 어떤 업무 보고를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통일부 업무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당연히 담당 장관이 내려와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밀실에서 둘이만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첨언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부처 업무 보고가 연기됐다는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됐다면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이건 대통령이 일정을 잡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에 일정을 잡는 팀이 따로 있을 것이고 부처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될 텐데 그리고 부처 업무 보고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연초에. 근데 지금 뭐 이제 연초는 아닙니다만 이제 임기가 이제 5월부터 시작됐기 네.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치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데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스타일, 국정 운영의 방식,
그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재점검은 이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파업 얘기 좀 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손배소 문제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임금 인상 요구 때문에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 노사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 막판 쟁점이 손배소 문제를 좀 취하해 달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측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저는 수용을 해서 빨리 이 위험한 지금 이 불법 농성이 좀 풀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저렇게 배를 진수시켜야 되는 도크를 점거해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점거거든요. 그러면 둘 사이를 구분해서 파업은 보장하는데 불법된 점거 농성 행위는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상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6천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저기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그 민사상 소송을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사측에서 너른 마음으로 좀 계산을 다시 해봐서 풀어주고 형사상 처벌을 끝까지 물어서 다시는 불법 점거가 없도록 하는 거죠.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20초 남았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그 이제 공권력 투입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물론 이제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가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자꾸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주 이 사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는 걸 내세워서 자꾸 강경지나 공권력 투입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또 합의점을 찾게 될지 속보가 들어온다면 이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